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시간 20분 동안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했고 명태균 씨 관련해선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엔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김 여사를 악마화시킨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하고 조만간 만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2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 이어서 일문일답 형식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담화 초반에 단상 옆으로 한 발짝 나와서 국민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다. 모든 게 진심 어린 사과 드린다. 김수인 평론가님, 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까? 보통 사람들끼리 싸울 때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사과를 하면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어? 라고 화를 내면서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도 그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오늘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한다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사과의 후속 조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여론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이 기자회견으로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총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주진 평론가님, 지금 예. 김수민 평론가님은 여론이 뭐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 예. 뭐 어떤 후속 조치나 이런 것이 없었다. 이렇게 예.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구체적 사과라는 것이 어떤 A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B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그러면은 왜 요거는 사과하는데 이거는 사과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또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쟁과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네. 어쨌든 그래서 물론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시는 것도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라든지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는 또
답할 수 없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고 네. 모든 것이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점을 인정한 것은 그래도 기존의 여러 기자회견이나 인터뷰에 비해서는 좀 진일보한 부분 아닌가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윤주진 평론가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2시간 20분 중에 담화가 한 20분, 질의응답 2시간. 근데 담화도 지난번 한 4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신경은 좀 쓴 그 부분은 있었는데 그런 어떤 형식상의 이런 건 또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대통령이 어떤 물론 정책이나 기조, 국정 기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기존의 어떤 저번에 의료개혁 담화라든지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좀 가벼워졌고 또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이번 기자회견이 사실 대통령 일신상의 문제 논란을 의식해서 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임기 5년의 절반을 지나가는 이 길목에서 지난 2년 반을 정리하고 남은 2년 반을 설명해야 하는 또 그런 의미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 기조나 철학 이런 뭐 정책 이런 문제를 또 언급하는 것은 응당 기본적으로 좀 들어갔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국정 쇄신과 국정 기조 방향 전환 요구 이제 질문했더니 인재풀 물색 검증에 들어갔다. 인사를 통한 쇄신 면모 보이겠다. 어쨌든 뭐 인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참모진이 됐건 뭐 내각이 됐건. 뭐 질문 중에 한남동 7인회 어떡할 거냐 이랬더니 뭐 그 한남동 7인회를 그 어떤 인정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겠다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여하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건 없었지만 여하튼 뭐 조치는 하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이런 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크게 두 부분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은 네. 개각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졌어요. 예전부터.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해온 장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장관들 교체할 가능성은 이미 거론이 됐던 거라서 그 부분까지 합쳐서 본다면은 이번에 언급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두 번째는 오늘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기는 했는데 문제로 지목됐던 그 대통령실 인사들 몇몇이 교체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지킬 수 없는 그런 이제 지지율의 궁지랄까요? 이런 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아예 이 쇄신 없이 인적 교체 없이 갈 수는 없게 됐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규모라든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건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일인 거는 분명하겠죠. 네. 이 인적 쇄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늘 윤 대통령 발언을 보면 곧 있겠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윤주진 있을 걸로 평론가님. 예상이 돼요. 실제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연말 연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윤 대통령도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또 내년도 초반에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민생을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기를 좀 따져 보면 이렇게 인사가 아무래도 12월 말이나 1월 초쯤에 발표가 나고 그러면 1월 한 달 내내 청문회를 좀 치른 다음에 네.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 시작 시점에서 2월, 3월 정도 해가지고 개각이 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다만 오늘 윤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장관 구인난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에 좀 명망 있는 정말 인물들, 인사들 이렇게 장관 좀 해보시지 않겠냐고 하면은 다 손살에 치고 거부한다는 거죠. 거기 나가면 내 인생 완전히 다 백지처럼 다 드러날 텐데. 그래서 지금 훌륭하신 분을 모시는 게 정말 어렵고 이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많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피력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개각을 예전처럼 쫙 뭐 경질해가지고 싹 다 갈고 짜짜짜짜 발표해서 사람 구하기 힘들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렵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이 좀 현실적인 문제, 즉 개각을 하고 싶어도 이게 그렇게 쉽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호소를 또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관심을 모았던 명태균 씨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언제까지 명 씨와 통화했냐? 이런 질문에 윤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저도 또 본인도 좀 섭섭했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고 제가 분명히 우리 참모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얘기할 때는 이건 이렇고 저는 저렇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없어서 아마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말만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무슨 제가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뭐 부적절한 뭐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명태균 씨 관련 부적절한 일한 거 없고 감출 거 없다. 이 답변은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일단 확답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경선 이후에 거의 관계를 끊었고 한 번 네. 연락한 게 대통령 취임 직전. 네, 그때 한 번이다라고 결국에는 확인을 해준 셈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제기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네, 앞으로 만약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대통령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안 나오면은 이제 일단은 그 말을 믿어줄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쌓여 있어요. 공천 개입 의혹 말고도 뭐 창원 국가산단 얘기도 오늘 나오긴 했는데, 오늘 안 나온 얘기 중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의 얘기가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사측 관계자 안내까지 받아가면서 현장을 시찰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며칠 뒤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첫 언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들이 그 당시에 마치 대통령 특사처럼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돼 있고,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 명태균 씨를 본 사람들의 어떤 증언 이런 걸 통해서 언론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과 구체성을 갖고 있는 의혹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더 불거질 텐데, 뭐 대통령이 일단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주장을 앞으로 뭐 며칠 사이에라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진 평론가님은 예. 요 사안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논란이 됐던 여론조사 문제와 공천 개입, 사실 뭐 창원 산단 이런 것들은 너무 좀 약간 부수적인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근데 여론 조작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분명히 본인은 먼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 또 당선 이후에는 그렇게 국가의 어떤 예산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늘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한다. 이런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뭐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좀 가져와서 뭐 다음 날 발표하기 전날에 이렇게 좀 미리 자료를 보는 정도는 있었다. 이거는 충분히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좀 논란이 잦아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네. 또 공천 개입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이제 후보 혹은 당선인 신분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보궐 공천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실무를 일일이 챙길 정도의 여유까지는 없었다라는 거를 아주 구체적인 사례와 경우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저는 오늘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이런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 문제에서만큼은 좀 명확한 해명이 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그다음 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김건희 여사 뭐 국정 개입 의혹, 대외 활동 중단, 여기에 대한 질문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외 활동은 이제 국민들이 다 보시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 그러면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외교 그 관례상 또 어떤 뭐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 김수민 평론가님, 그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에 대해서 의외로 이제 여론이 좀 많았어요. 네. 요 지금 어떤 이 답변은 어떻게 뭐 충족시켜 줄 네.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별로 뭐 활동을 사실상 중단해 왔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계속 뭐 마포대교를 포함해서 드문드문 활동을 해 오셨죠. 그리고 비공개 봉사활동이라고도 표현을 했지만 결국엔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하는 뭐 그런 행보들을 취해 왔기 때문에 대외 노출을 중간중간에 틈틈이 노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이제부터 노출시키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바꿔서 노출 안 시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지, 마치 처음부터 별로 노출 안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이걸 우회해서 피해가는 답변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아셔야 될 것이 대외 활동 여부 자체에 국민들이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갖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대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인 거거든요. 그러면 대외 활동이 핵심인 것이 아니라 지금 쌓여있는 의혹을 어떻게 털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게 핵심이다라는 점,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주진 평론가님. 네.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저를 타깃으로 해서 제처를 악마화시킨 부분이 있다. 예. 잘못 알려진 게 많다. 심지어 짜집기 의혹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의 말씀은 이거죠. 나에게 어떤 의견을 준다든지 조언을 한다든지 또 뭐 약간 좀 국정을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때로는 잔소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주변에서 옆에 배우자로서 그동안 다른 역대 대통령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는 정도 수준의 어떤 그러한 관계라면 이것을 어떻게 국정농단으로까지 볼 수 있겠느냐라는 약간 억울함을 호소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깊숙이 개입해서 마치 지시하고 통제해서 어떤 국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을 이제 뭐 악마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네.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자체를 이제 비토하는 세력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종의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타깃으로 가장 이제 김건희 여사를 중점적으로 공세를 해서 이 정부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부추기는 그러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도 그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수인 평론가님, 야당 입장에서 가장 이제 중점을 두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입니다. 근데 그런 관련 질문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악마화하는 부분이 있다. 잘못 알려진 게 많다. 짜집기 의혹까지 있다. 이런 답변을 네. 했어요. 이런 답변들은 어떻게 보세요? 잘못 알려진 뭐 소식, 정보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있는 분이 윤 대통령 본인이다라는 걸 이번에 또 알 수 있었는데, 2년 동안 도이치모터스를 털털 털어 수사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수사는 사실 2021년 정도에야 비로소 본격화가 됐고, 당시에 이제 뭐 주포라든지 권오수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체포된 게 2021년 가을경이에요. 이맘때쯤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검찰에서 소환 시도를 했었는데 김건희 영부인이 불응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또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 부부부터가 서면 질의가 왔는데도 답변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비협조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2년 동안 탈탈 털어서 수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반박을 했는데 또 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다. 결국에 이걸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점, 이걸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한 건 맞잖아요. 수사를- 근데 그걸 가을부터 했다고요? 수사를 했는데 그게 2020년에 처음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는데 예. 그게 뭐 충분히 처음에 진행이 안 됐어요. 본격화된 게 2021년 중반기 정도부터 본격화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체포가 됐는데 바로 얼마 뒤에 또 대선이었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 수사하는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은 뭐 그때 수사 상황으로 다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잘 수사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뭔지 궁금해요. 저는 정치인들을 보면 상대 당에 대해서 어떨 때는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대선이 있었고 상대방이었고 상대방의 어떤 그 네. 약점으로 파고들 수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겠죠. 네, 근데 오히려 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정치인들끼리 서로 야합해가지고 문제 털어주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굉장히 적대적인 구도처럼 보이는 거에 굉장히 윤 대통령에 의존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게 국정의 기본의 어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주진 평론가님. 예, 2020년 4월부터 이게 시작됐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가 언제냐면, 이게 이제 기억이 흐릿해져서 그런데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해가지고 결국은 낙마를 시켰던 게 이제 2019년 가을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2020년 4월에 거의 민주당 진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 보복의 일환으로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고발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물론
뭐 수사가 지금 최근에 이루어진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면밀했냐라고 하는 절대적인 비교만 했을 때는 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2020년이라고 하는 시절을 돌이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 묶고 몰아내기 위해서 진짜 온 총력을 다했던 시점입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올 게 있었다면 저는 분명히 털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왜 그러지 않았냐? 아니면 왜 서면 조사 정도로만 끝나냐면은 사실은 다른 주가 조작 사례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기준에 맞춰서 수사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무리해서 수사했을 경우에는 이게 진짜 정치적 보복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역풍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이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평이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평범한 수준으로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봤고 그랬을 때 나름대로의 검찰 내부에 그동안에 쌓였던 축적됐던 경험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었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던 인사이기 때문에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이 문제는 이미 또 검찰에서 오늘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본인의 어떤 가족이기 때문에 본인과 가깝기 때문에 자기가 사법적인 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자기 또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한번 조금이라도 믿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변호사라면 디펜드해 줄 수 있지만 본인이 검찰총장이나 혹은 대통령이면 와이프를 디펜드해 줄 수 없다, 방어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할 의향이 있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윤 대통령이.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국정성과 얘기하지 말고 사과를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 전하면서 또 아내도 국민께 걱정을 끼쳐서 죄송한 마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 간접 사과라 그래야 되나요? 김수민 평론가님,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영부인이 대통령한테 나 대신에 좀 사과를 해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신이 사과를 잘 해야 된다. 이거는 간접 사과가 아니라 이 사과에 대한 조언에 불과한 것이다. 아니 왜냐하면 앞부분은 그렇고 뒷부분은 아내도 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한 마음이 크다. 마음은 큰데 결국에 초점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좀 전해달라는 말을 하더라 이렇게 전한 게 아니라 네네. 자기 보고 잘 하라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결국에 오히려 듣고 있는 국민들을 가장 화나게 만든 구절이 될 것 같다. 사실 영부인이 직접 나와서 사과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문제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고 그럼 대통령이 이제 배우자 목까지 합쳐가지고 진심 어린 본인 표현대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오늘 나왔던 전반적인 태도들이 어떤 것이냐. 우리 배우자는 억울한 데가 많다. 조금 국민들이 싫어한다니까 대외 활동 안 하겠지만 뭐 별다른 사실 의혹은 별로 없고 특검도 받을 필요 없고 다 이런 식으로 일관을 하다가 결국에 배우자 얘기를 이런 식으로 꺼내는 거 사실은 이게 영부인 입장에서도 좋은 일은 아닐 거라고 봐요. 아마 영부인 생각 있으면 기자회견 보고 한숨을 쉬었을 거라고 보는데 왜 이런 식으로 또 끌어들여서 얘기를 간접 사과도 아닌 애매모호한 뭔가 이걸 뭐라 이렇게 규정하기도 어려운 이런 사과를 하는 모습에서 오늘 아마 국민들을 터지게 만든 핵심 포인트는 여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김수민 평론가님은 국민들이 이걸 보고 터졌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김건희 여사도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크고 상당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속상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해야 한다라는 점을 대신 김건희 여사 대신해서 전달한 거는 맞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건희 여사 직접 이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사과를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입장을 대통령으로서 대신 전달한 거는 저는 분명히 맞다. 그런 부분은 높게 이제 인정할 수 있는데 다만 두 번째로 저는 제대로 사과라고 했다라는 부분은 또 다시 좀 국민들에게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즉, 뭐 마치 이제 이 말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내 배우자도 내가 지금 제대로 국민들께 고개를 숙이길 바라는 마음이 나와 같다라고 설명을 했을 텐데 또 이 또한 역시 뭐 좀 주변에서 사과도 좀 코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를 촉발시킬 수 있어서 좀 표현을 조금 더 김건희 여사 내 아내도 매우 지금 죄송스러워하고 있고 제대로 국민들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나와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더 명확했을 텐데 조금 오해 소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2부속실 설치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장 임명했다, 뭐 결정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뭐 이제 속도를 낼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뭐 어떤 게 달라질까요? 윤지인 일단은 평론가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의 행보라든지 일정이 어디서 누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또 이것이 잘못됐을 때 외부에 유출됐을 때 적절하지 않은 일정이 있었을 때 누구를 문책할 것인지에 대한 라인이 정확하지가 않았던 거죠. 예. 제2부속실장이 임명이 되면 일단은 그 제2부속실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제2부속실장이 어쨌든 배우자의 일정과 행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재가를 받는 것이 아니죠. 제2부속실장의 상관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런 점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이 제2부속실장이 저는 철저하게 비서실장이라든지 청와대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의 통제를 받아서 대통령 배우자의 어떤 객관적인 투명하고 공정한 그러한 견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좀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에 오면 그 뭐 당연히 둘 중에 한 명 뽑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김수민 평론가님 아무래도 야당의 초점은 특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아까 했던 그 뭐 악마화 부분하고 연결되는 말인데 문재인 정부 검찰이 2년 수사에도 기소 못했던 의혹 지금 와서 특검하자는 거는 사법 적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다. 네. 이 시각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네. 야당하고 좀 시각이 많이 달라 보여요. 그렇죠. 결국에 특검 문제에서 이게 좁혀지지 않는 거고 사실 이게 야당이라고만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여러 여론조사를 다 보셨으면 알겠지만 국민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특검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아니라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 일각에서도 특검을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특검을 한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진짜 2년 동안 열심히 했으면 특검도 2년 동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몇 달이면 끝이 날 수 있는 문제고 지금 영부인 빼고는 주요 관계자들은 다 기소가 돼서 2심 재판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면 도이치모터스의 한정에서 본다면 이거는 그렇게 특검을 해도 수사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 있으면 특검을 해가지고 무죄로 판명이 나가지고 딱 끝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대통령이 빗장을 걸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오히려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 커질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감싸 안는 것이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감싸 안는 것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추측에 더 힘이 실릴 것 같고 저는 문득 기억이 나는 게 굉장히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1997년에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였죠.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들 문제로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김현철 씨가 구속이 됐는데 사실 나중에 국민들 많은 분들이 한보 사태 때문에 구속이 됐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김현철 씨가 좀 엉뚱하게 대선 자금 관련 문제로 다른 걸로 구속이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바람직한 건 아닌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검찰에다가 김현철 구속시키라고 거의 지시를 하다시피 해서 다른 죄로 엮어서 넣은 거예요. 예, 이렇게까지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때 자기가 김영삼 전 대통령 굉장히 존경하며 자기가 정치인이었으면 김영삼 문화에서 정치를 했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YS와 윤석열 너무 큰 차이가 난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자, 당정 갈등 즉 한동훈 대표와의 불화설 관련해선 뭐 언론이 갈등 부추기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좀 하면서 결국 공동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 나가면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거다. 좀 더 빠른 속도로 당과 편한 소통 자리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윤준희 평론가님 좀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에 좀 불편함이 여러 번 이렇게 이제 관측이 됐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좀 어떤 소통 의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목표 의식을 갖고 함께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 나간다면 운명 공동체. 그렇죠.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충분히 서로가 이해한 상태에서 정말 각자의 사심이 아니라 정말 윤석열 정부의 성공 혹은 여당의 성공 또 정권 재창출 이런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진정성을 갖고 간다면은 자연스럽게 갈등은 해소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것은 사실 좀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어떤 다음 대선을 너무 염두에 두고 누가 유불리의
어떤 그런 게임의 관점에서 서로의 관계를 풀어나가다 보면은 당연히 오해가 생기죠. 같은 말이라도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본인의 안위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같은 목표를 갖고 간다면 설사 쓴소리를 하더라도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더라도 그것을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즉 약간 제가 봤을 때 오늘 윤 대통령은 본인과 한동훈 대표가 지금 시급한 것이 결국은 서로의 신뢰 회복이다라는 점을 오늘 좀 강조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은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하고 회동을 그 면담이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근데 그날 바로 저녁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만찬을 따로 갖고 이런 모습을 다 보여주셨으면서 언론이 이걸 부추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되면 사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어떤 됨됨이나 캐릭터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은 정말 그 알면서 실제로 돌아가는 상황과 자신의 의도 반대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은 저는 인간적으로도 좀 굉장히 크게 훼손될 거다. 네, 갈등이 있었을 경우는 누구나 다 아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직답하기는 어렵겠지만 우회적으로나마 시인을 하면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거나 그조차 어렵다면 아예 그냥 곤란한 기색을 그냥 아예 솔직하게 표현하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길도 있었을 텐데 거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은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일 때마다 대통령 얘기하는 거 반대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뭐 있다라고 하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만한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퇴근 정체 시작이 되면서 곳곳으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둔내 터널 부근 2차로에서 도로 관련 작업으로 면온 나들목 일대로 3km가량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 양재에서 용인까지 10km 정체, 동소원에서 부곡까지는 9km 주춤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2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팔곡터널과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각각 6km씩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조암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14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북부산 요금소에서 덕천까지 6km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은 대동 요금소에서 삼라까지도 차가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고요.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외교 안보 분야에선 트럼프 당선에 따른 한미 관계,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오전에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통화한 내용 소개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물 쓰레기 풍선 뭐 보낸 거 7,000번이나 지금 보냈다. 그거 국민들이 하여튼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GPS 교란이라든지 그리고 ICBM과 IRBM 같은 이런 SRBM 이런 것들 마구잡이로 지금 쏜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참 믿기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하여튼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많은 정보와 방안에 대해서 하여튼 좀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했고요. 자, 윤 대통령이 저는 북한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관심을 얘기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도 자신이면 북한의 문제 금방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들을 해왔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 비슷한 얘기가 아니었나 싶고, 자, 조만간 이제 만나기로 합의했다 네. 그랬는데,
어쨌든 그 대통령실이나 뭐 외교 당국이나 이런 데서는 빨리 한미 정상회담 성사시키려고 아무래도 김수민 평론가님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미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하고 한국 대통령이 빠르게 전화를 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 이 부분의 얘기를 나눈 것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한국 한반도 쪽을 계속 예의주시를 해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의 구상이 옳든 그르든 현실에 얼마나 적절성이 있든 없든 간에 관심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뭘 해보려고 하는 의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문제는 우리 정부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하나. 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자는 대로 그러면 미국이 강경하게 가면 같이 가고 대화하면 같이 대화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힘들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미 이제 대미 통남, 네, 이거를 이제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해와서 이제 적대적 두 국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미국 정부가 예를 들면은 그 북한의 핵이 폐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원이나 이런 게 없다. 이렇게 고수를 해나가면 북한도 여기에 대한 협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핵에 대한 접근법을 바꿔 나가야 되는 그 목표를 한국 정부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느냐? 저는 전혀 없다고 보진 않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에 얘기했던 담대한 구상의 내용을 보면 핵이 폐기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지원한다가 아니라 중간 단계에 그때그때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다라고 했던 권영세 전 장관 말이 맞는 대목 이 대목인데 그러면 전 정부에서 못했던 일을 윤 정부에서 한다는 심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북핵에 대한 접근법 이런 것들 제시하고 설득해야 된다. 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윤주진 평론가님 예. 아무래도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이 안보를 돈의 관점에서 본다. 네. 당장 뭐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게 방위비 분담금. 예. 이거 협상 다 끝났는데 이거 다시 예. 하자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주둔 경비라든지 뭐 이런 예. 것들 다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네. 자, 여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만큼은 방위비 분담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를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예,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거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의 약간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껏 하지 못했다라는 후회가 되게 크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참모들이 많이 말렸거든요. 그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더 강해져서 돌아왔어요. 예. 이제 정치 경험도 많이 쌓였고 그리고 지금 공화당은 전폭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거기다 의회까지 뭐 어떻게 의회까지 보면 장악을 했죠. 장악했고. 이번에 상원을 또 장악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우리가 너무 수세적으로 나가면은 오히려 더 큰 분란이 일을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이 방위비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 방위비를 받는 사람들이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안에 이제 주한미군 사령부를 보면 그 안에서 뭐 청소하시고 군무원. 예 근무하시는 분들 또 그런 경비 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수용 예산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우리가 오히려 대응을 하되 방위비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많이 얻자. 예를 들어서 미사일에 대한 규제를 많이 푼다든지 더 많은 어떤 전략 자산들을 많이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혹은 핵 공유 시스템을 더욱더 긴밀히 해서 정말 신속한 핵 대응을 할 수 있다든지 우리가 얻을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방위비의 어떤 수치만 갖고 계속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보면 오히려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 윤주진 평론가님하고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집권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그러니까 와 트럼프 우리한테 돈 더 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걸 너무 겁내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할 여지가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위기지만 기회다 이런 건데 앞으로 한미 동맹은 더 단단해질 거다 아니면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김수민 평론가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걸로 보이고 한미동맹 전에 상대방인 미국 정치 자체가 또 4년 동안 굉장히 들썩들썩 많이 흔들릴 겁니다. 미국도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재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방향을 좋게 될 거다 나쁘게 될 거다 보다는 굉장히 이제 혼란의 양상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재편의 시대가 왔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여러 어떤
주류적 입장하고 또 차이가 있는 이게 네. 꼭 좋다는 뜻도 나쁘다는 뜻도 아닌데 주류적 입장과 차이가 있는 좀 예전에 봤던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대통령하고는 다른 대통령이거든요. 물론 이후에는 다시 예전에 했던 대로 일종의 정상화 과정 이런 걸 거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당분간은 이 굉장히 이례적인 정치인, 문제적 정치인을 통해서 굉장한 그 소용돌이와 같은 과도기를 겪을 것이다. 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우리에게 현안입니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병과 무기 지원 계획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자, 이 와중에 이제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뭐 일주일 아닌가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또 했어요. 일종의 레토릭, 수사일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 지원 의지를 천명했던 우리나라로선 예. 윤준진 평론가님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지점 아닐까요? 전략 변경이 좀 불가피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 미국이 손을 떼야 된다라는 기조는 아주 명확합니다. 네. 이것은 현재 미국의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진영의 어떤 뭐랄까요 고립주의의 어떤 기조도 있지만 실은 더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중국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중국 문제에 영향을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러시아 문제라든지 뭐 이스라엘 문제라든지 중동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너무 에너지가 분산이 되면 정작 진짜 미국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앞으로 잠재적 적대 국가가 될 수 있는 중국의 부상을 막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되게 정확히 봤다고 보는 것이 왜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냐면은 네. 지금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란 문제 정말 다 아픈 문제들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중국의 문제를 정말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반도의 안보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곳에서 조금 에너지를 줄이고 중국에 대한 제재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현실적으로 북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뭐 서해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더 보조를 많이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저는 앞으로 한미동맹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평택 기지라는 것은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그러한 대한민국의 중요성은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동맹이 그렇게 쉽게 흔들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우리 네. 김수인 평론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우크라이나 문제는 잘 지켜보면서 정부에서 조금 상반된 플랜 A, B를 다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기억나기로는 24시간에 끝낸다 뭐 이런 말을 한 적도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글쎄요, 그거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제 취임할 때쯤에 한 24시간, 그러니까 기준이 당선이 아니라 취임인 경우에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몇 달이 남아 있고 그렇게 된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전제를 한편으로는 깔 필요가 있고요. 다른 네.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래도 정권이 미국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또 상황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같이 깔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무기 지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살상 무기 지원은 가장 뒤로 네. 정말 최악의 사태 때 해야 되는 것으로 미뤄둔 것은 필요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방어용 무기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만약에 어떤 무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우크라이나의 섭섭함이라든지 또 우리가 한국 전쟁 때 도움을 받았던 국가로서의 책무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방면도 있죠. 전후 복구라든지 현재 구호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충실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은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서 솔직하게 우리가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막 살상 무기까지는 힘들다. 다만 다른 거는 정말 전폭적으로 우리도 책임을 갖고 해주겠다. 이런 이제 신호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여야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 그리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진솔한 태도로 설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을 살피고 외교 안보 현안을 챙기는데 함께 힘을 모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야말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워나가는 일에 국회가 집중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겠습니다. 민심을 거부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민주당은 대통령 기자회견 하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그걸 기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렇겠죠. 어쨌든 네. 특검 수용 거듭 촉구 의지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특검을 계속 수용해라 이렇게 촉구해 왔는데 자 야당의 그 뭐라 그럴까요? 발언 수위가 뭐 생각보다 좀 이렇게 높아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등 이렇게 말한 배경이 뭘까요? 일단 뭐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 민주당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에 더해서 아마 네. 본인들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도 뭐 국민들 중에 무당층을 포함한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기자회견은 부정평가를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민주당도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정부 투쟁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잘 됐다라는 생각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평가들도 예. 좀 냉소적으로 찰져요. 오늘 보니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혹시 불구덩이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은 술자리에서 허세 많은 선배가 일방적으로 잡담하는 수준이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오늘 밝혀진 사실은 여사는 대통령 핸드폰을 보지만 대통령은 부인 핸드폰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개혁신당은 대국민 훈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냉소적인 평가에서 오늘 기자회견의 어떤 내용과 질이 잘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야당의 일단 냉소적인 평가 어떻게 그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근데 야당은 뭐 답정너 아니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회담을 하든 뭐 A 스타일의 회담을 하면은 B가 아니라서 비판을 하고 B 스타일로 회담을 하면 A가 아니라서 비판하고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은 결국은 조금 지금 현재 또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 문제라든지 대여 공세를 더 고삐를 줘야 되는 그런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좀 평가절하해야 되는 그런 건 있겠죠. 다만 조금 재미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말을 아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전면적으로 대통령을 겨냥해서 비난하는 쪽에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역할 분담을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이제 당대표를 대신해서 하고 싶은 말을 좀 하는 그런 복화술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윤주진 평론가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아직 입장을 안 내고 있죠. 예. 대통령 기자회견 담화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제 궁금한데 앞서서 한동훈 대표는 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했고 그 이전에는 세 가지 요구를 했어요. 대통령 사과,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인적 쇄신. 예. 이런 세 가지 부분을 언급은 했어요. 대통령이. 예. 그죠?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속 시원한 내용이었는지는 보는 눈에 따라 평가는 다를 수 있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담화 기자회견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입장을 또 만약에 낸다고 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내심 당연히 이번 회담 담화를 좋게 네. 평가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했던 수준은 이보다는 조금 더 나갔어야 됐다라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대외 활동 같은 경우도 아예 전면 중단하겠다. 라는 점이라든지 또 뭐 사과 문제도 물론 윤 대통령이 사과를 했지만 다른 어떤 뭐랄까 좀 이렇게 해명하는 과정에서의 이것이 약간 변명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또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그 불편하게 생각을 할 것인데 다만 지금 당장 여당 대표가 그래도 대통령이 2시간 20분을 들여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바로 안 좋은 점수를 준다고 해버리면 너무 이제 그 당정 갈등이 다시 촉발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윤 대통령이 어쨌든 오늘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를 잘 회복해 나가겠다라는 또 의지도 밝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 지금 되게 난처한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갖는 지금 현재의 감정,
반응 이러한 것들의 어떤 본질적인 방향을 틀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충돌은 좀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한 뒤에 또 재현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께는 이 질문 드릴게요. 한동훈 대표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언급하면서 거듭 공판 생중계 촉구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죄질이 나쁘다고까지 평했어요. 네. 그 이전 한밤에 SNS 때문에 한 건지 그 이재명 대표가 네네. 아마 그 띄운 SNS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배경이 뭘까요? 맞대응을 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그 배경이 있는 것 같고 한 네. 가지는 자꾸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이나 균열이 크기 때문에 바깥으로 좀 타겟을 돌려야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됐을 때 체포동의안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싸우고 이런 것에서 컸었잖아요. 정치적으로. 네. 예, 그런 거를 또 한번 노리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한동훈 대표 새로 대표 되면서 이재명 조국과도 대화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저는 당내 상황이 여의치 않고 본인 지지율도 그렇게 최근에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검사답지 못하다 검사 출신답지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든 게 저는 이번 위증교사에서 좀 의문이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김진성 씨한테 막 내가 그때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지 그런 얘기를 못 들었지만 들었다고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떠봐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떠보는데 김진성 씨가 오히려 먼저 맞장구 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 정도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 통화 녹음만 보면 그러면 김진성 씨가 설령 내가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을 한다고 해도 그게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위증을 한 거라는 증거는 될 수가 없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 이 좀 사건 구조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예. 시간은 다 됐는데 한 15초 정도만 말씀해 너무 주세요. 길게 근데 이게 실패한 위증교사라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위증교사를 통해서 뭔가 본인에게 유리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패한 범죄를 뭐라 합니까? 미수라고 하잖아요. 미수도 처벌을 받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의 재균이는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외사시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눈동자의 각도는 점점 더 크게 틀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의식적으로 눈에 힘을 주지 않으면 눈동자가 심하게 돌아가 버리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홀로 새 아이를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늘 힘겨운 엄만 퇴근 후에도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병원비 마련에 힘써보지만 몇 년을 더 모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남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두려워 늘 긴 앞머리로 두 눈을 가리고 다니는 재균이. 아이의 아픔 앞에 엄마의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만 갑니다. 재균이가 어두운 그늘을 벗어나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겨울의 시작인 절기 입동이었습니다. 아침에는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나타났지만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과 낮 기온이 모두 조금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 4도, 광주 9도, 부산 12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 정도 높겠는데요. 그래도 경기 북부, 강원 내륙과 산지의 기온은 철원이 영하 1도, 파주 0도 등으로 영하권으로 내려가며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울산 17도, 대전, 대구 18도, 제주 21도 등으로 오늘보다 1, 2도 정도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9도 안팎을 보이며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은 쌀쌀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밤부터 내일 이른 새벽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부산과 울산은 오늘 저녁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에 전국 곳곳에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예상돼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주변의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관련해 공천에 개입하거나 여론조사 조작은 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해 야권은 알맹이 없는 사과와 변명뿐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계를 중심으로 진솔하고 소탈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을 향해 여러 쇄신안을 요구했던 한동훈 대표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 경제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하여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등 IT 품목의 수출 호조로 9월 경상수지가 111억 달러 넘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5달 연속 흑자 행진으로 흑자폭은 지난 6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가 하루 평균 5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차량 내 히터 사용을 시작하고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11월에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미국 대선이 트럼프 2기 체제 개막으로 귀결되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펼쳐질지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내외 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한미 관계와 미북 관계, 북핵 문제 등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입니다. 차두연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두연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앞서서 하나 가볍게 여쭤볼게요. 네네.
우리 차두현 위원님께서는 트럼프 재선 확정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까? 예, 이제 정말 그동안 미뤄왔던 큰 숙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큰 숙제 어떤 거죠? 네, 결국은 제가 주로 맡은 게 대외 관계하고 안보 분야이기 때문에요. 네네. 여기에 관련된 거라면은 결국은 이제 한미 동맹 문제, 네네. 그 중에서 비용 분담하고 이제 그 한미 동맹의 역할 확대 이 부분들이거든요. 네. 이 두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숙제를 미뤘던 거예요. 90년대부터 이 한반도를 벗어난 동맹이라든가 네. 아니면 더 많은 비용 분담에 대한 얘기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이게 조금 편한 정부가 들어서는 매번 과제를 까먹고 미루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현상의 또 하나의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근원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이 숙제를 피하지 말고 마주해야 되겠죠. 네. 올 것이 왔다. 이제 피할 수는 없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한 12분 정도 했다고 해요.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는데 사실 이게 미국 당선인과 얼마나 빨리 통화하냐. 이게 이제 언론이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교적 빨리 통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통화된 시기는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얼마만큼 지금 트럼프 당선인 쪽의 인맥들하고 네. 접촉이 있느냐,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네트워크 자체는 우리도 괜찮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해도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 개인적으로 빨리 통화하고 싶지 않은 상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현재 한미 관계에 대한 시각이 이 선거 이 운동 과정에서 나왔던 것보다는 그래도 부드럽지 않겠냐. 네. 이런 기대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통화 시점에 반추해본 어떤 분석해 주셨고요. 우리로선 한국은 부자, 돈 찍어내는 기계라는 트럼프 네네. 발언이 부담이 됩니다. 당장 5년 시한으로 정해 합의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도 재협상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고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네,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한미 방위 분담 협정 네. SMA를 직접적으로 검명하지는 않았지만 방위 분담을 제대로 안 한다라는 얘기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했거든요. 네네. 거기다 필요한 액수도 1기 집권 시에는 50억 달러 얘기했다가 이제 그것도 2배로 뛰었어요. 100억 달러로.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에 어떤 형태로든 방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거는 지금 분명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심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들을 한 3, 4년 미뤄세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한번 돌이켜 보면은요. 네. 과거 트럼프 1기 때 우리가 방위 분담 협상을 할 때도 당시에 미국을 설득했던 논리 자체는 우리도 이제 중기적으로는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정도의 보통 미국이 얘기하는 50 내지 60%를 분담을 하겠다라는 네. 그걸 실천을 해나가겠다. 근데 당장 대폭의 증액은 지금 어렵다. 한국 경제 사정상 이게 당시 논리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방위 분담 이번 협상도 놓고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다시 숙제가 미뤄진 거예요. 지금의 상승률 가지고는 지금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일본이나 독일선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 기간 최소는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맺었던 방위비 분담 협정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아예 차제에 우리가 지금 한미 관계에서 제일 걸려 있는 것이 북한 핵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보장이거든요. 예. 그거와 대폭 증액된 방위비 분담 명칭을 뭘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장 억제 이 공약에 대한 분담이라든가 이런 쪽에 별도의 아마 티어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이제 생각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가 또 이제 우리 안보와 관련해서 좀 우려스러운 게 미국과 북한 간 직거래 가능성, 직거래를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정상회담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네. 김태효 차장은 국가안보실 1차장은
트럼프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욕심낼 수는 있지만 스몰 딜 등 그런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을 또 내놨거든요. 이게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봐요.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이제 이 김정은과 잘 지냈고 네. 핵을 많이 가진 상대하고 잘 지내는 건 중요하다. 그리고 또 때로는 김정은이 굉장히 강인하고 또 영리하다라고 평가하는 바람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협상은 협상이고 동맹도 거래 관계로 보는데 더더욱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018년처럼 조기에 지금 이 정상회담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데 세 가지 촉진 요인하고 세 가지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네. 촉진 요인은 첫 번째는 이제 아마 한번 상대를 과거에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북한을 제일 잘한다라고 지도자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트럼프 당선인 본인은. 예. 두 번째는 이제는 일기 때처럼 이런 미북 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적절히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참모진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두 번째 촉진 요인이기도 하고요. 예. 세 번째는 사실은 한미동맹하고 남북 관계는 서로 연계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레버리지로 해서 우리 쪽 북한 카드를 내밀면서 우리 쪽에 더 많은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부담 분담이나 예.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면에서는 그러면 정상회담까지도 조기에 이루어질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못지않은 제약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 우선순위 자체가 낮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2018년에 미북 회담도 보여주기를 위한 성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여줄 때 그럴듯한 그림이 가장 제일 좋게 나온 건 우크라이나전일 거고요.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네. 푸틴이랑 얘기를 해서 이제 이걸 종전적으로 이끌고 가고 우크라이나전일 거고 두 번째는 중동 문제일 거라고요. 네네. 그러면 우선순위가 이제 낮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2019년에 하노이 노딜 때 경험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신뢰하기가 특히 김정은이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걸 감안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2018년 되돌아보면 미북 협상하는데 중국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드는 걸 굉장히 껄끄러워했단 말이에요. 싫어하고. 네. 근데 지금 북러 밀착 중이거든요. 이 관성을 쉽게 돌리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실무적으로는 물밑 접촉들이 있고 할 것이지만 갑자기 정상회담을 해서 이제 빅딜을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부분은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워낙 안보를 돈의 관점에서 본다고 이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현재 한미 두 나라가 이제 확장 억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비용 문제 들고 나오면서 한국 자체 핵무장 하려면 해라. 이런 식의 그게 최종 실현되려면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의 어떤 변화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거꾸로 얘기를 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하는 게 첫 번째 한국 자체 핵무장 하려면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뉘앙스예요. 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린 신경 안 쓸 거야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부담을 덜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라고요. 예. 그럼 첫 번째 그게 과연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뉘앙스인가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고 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동맹을 거래 관계로 보기도 하지만 무역 문제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우방국의 기업들도 적으로 본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합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경제 제재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가 자체 개발에 나섰을 때요. 예.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생각하는 건 확장 억제 관련해서 하려면 해라. 우리는 이제 손 떼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꾸로 거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만약에 확장 억제 확실하게 보장하면 네. 그거와 관련된 비용은 거꾸로 우리가 되겠다. 이게 훨씬 더 값싼 대안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등 러시아와 밀착한 행보 이제 계속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또 다른 안보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겠다.
천명을 해놓고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근데 네. 트럼프는 후보 시절에 조속히 우크라이나 전쟁 종속시킬 거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조를 맞출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도 북한군의 완전한 참전이 확인되고 전투 투입이 확인되면 뭐 더 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거는 지금 미국하고 나토 움직이는 거하고 보조를 같이 하면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트럼프 지금 당선인 공약대로 한다면 어쨌든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현 상태에서 좀 불리하더라도 네. 종전이나 정전을 하라고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종전이나 정전 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푸틴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북한 병력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원인 행위가 제거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늘려야 되느냐, 실제로 직접 군사 지원을 해야 되느냐, 네. 뭐 그러면 한도 관계는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자체는 오히려 풀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더 강력해져서 돌아온 트럼프입니다.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도 더 강력하게 이제 천명을 하고 추진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말씀하신 경제와 무역 부문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저쪽의 어떤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좀 더 영리한 외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제일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마 지금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이 반도체법에 의한 IRA하고 반도체법에 의한 네. 보조금 지급을 이제 삭감하거나 아예 폐지할 거예요. 네네. 이거는 뭐 행정명령 통해서 자기가 자신이 직접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는 지금 투자는 투자대로 하면서 네. 자체 자금 조달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보편관세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지금 무역적으로 압력을 가할 경우에는 결국 관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 투자 같은 걸 늘리든지 똑같이 부담입니다. 아니면 상품 가격이 올라가서 매출이 이제 하락하는 거 이런 거 자체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걸 돌파하는 방법은 결국 미국 기업들하고의 합작을 지금 시도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조선 이런 부분은 오히려 미국이 우리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민간이나 아니면은 군사적인 부분에서 합작을 늘려나가는 부분들도 이제는 고려를 해나가야 되겠죠. 네. 자, 앞으로 한미 관계 인적 네트워크도 중요해 보여요.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이제 노력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트럼프 체제의 특성상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데요. 네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에 선거 구도, 그 다음에 지난 한 4년간 네. 공화당의 주류 세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이른바 마가주의자로. 그러니까 대외 정책도 이제는 니키 헬리 같은 이제 개입주의자들은 이제 위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외 정책 같은 경우에 아마 선별적 개입주의하고 고립주의 중간 정도에 있는 인물들이 많이 포진이 될 거고 무엇보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한테 직언을 해주거나 그 생각이 잘못됐습니다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참모는 생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아마 이 2기 집권 초반에는 상당히 자기 의견이 강하고 자기 의견이 강하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가족들, 네. 특히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충성 그룹들이 상당히 이제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 네트워크 위주로 예.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들 충성 그룹. 진짜 실제로 지난 8년 전 선거 때는요. 큰딸 이방카하고 사위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백악관에 사무실 차려놓고 그렇죠. 고문 역할인가요? 그것도 했었는데 아니 요번엔 보니까 둘째 며느리가 선거 네, 모금 총책을 맡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렇죠. 저 어드레스 연설을 하는데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는데 그 밑에서 트럼프가 지켜보면서 흐뭇한 표정을 짓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통하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하고요. 네네. 이 며느리. 그다음에 작은 아들인 이 에릭 트럼프 며느리. 네. 요 그룹들하고 또 이제 아마 승리 확정 연설을 할 때도 바로 같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선거를 지휘했던 이제 수지 와이스 예. 같은 이제 이런 인물들이
기존에 있던 스티브 버논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에 비해서 예. 상대적으로 약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구인맥을 찾아보는 건 또 큰 의미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옛날 인맥은 별 의미가 없고 가족과 이 지금 신 충성그룹 이쪽이 그렇죠.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네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 아니요. 그리고 거기보다 제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네네. 이제는 옆에서 참모들 만나서 설명하고 이런 거보다는 네. 정상들끼리 만나서 자주 만나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뭐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그 라인보다는 자 맞대 저 1대1 정상 간의 접촉이 예. 가장 직효를 가져올 거다. 네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 백악관에 재입성한 트럼프 첫 당선 때와 비교해서 어떤 정치적 무게랄까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더 세져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독재 네.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독재라고 할 위험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그렇게 선거 이슈가 되기도 그런 뭐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을 했고요. 네. 상하 양원을 장악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상하 양 특히 하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을 추종하는 의원들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중간 선거 과정에서도 이미 이 관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공화당 인사 중에서 전통적인 공화당 주류하고 안 맞는 생각이 있으면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아마 상당 부분 프리패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상당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거고 의회도 그 의회 차원에서 이걸 밀어주려고 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령이기도 하지만 이 미국 헌법상 재선할 수는 없거든요. 다음 선거에도. 네네. 그럼 후계자 낙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가장 근접한 게 이번에 부통령으로 당선된 제이디 벤스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마 그 여러 가지 그걸 위한 충성도 경쟁 면에서도 더더욱 예스맨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예스맨들이 많아지고 트럼프의 뜻과 같이 하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그 반대 조언을 주는 사람들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모여들고 그런 저 정책으로 갈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네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이번에 재선 이제 4년 쉬기는 했지만 재선입니다. 그러니까 2028년 재출마는 할 수 없죠. 네,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이제 4년인데 뭐 일자리, 무역, 관세, 이민 문제, 뭐 전쟁, 종식 같은 현안들 막 쌓여 있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엔 어디부터 손댈 것 같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두 개가 연관돼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이번에 승리한 요인들에 있어서 자기 강점을 발휘하게 되면 첫 번째가 일자리일 거고요. 네네.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관세 얘기들도 하는 거거든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네. 두 번째가 창출된 일자리를 누군가가 와서 뺏어가는 걸 막아야 되겠죠. 바로 그게 이제 불법 이민 문제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에 상당히 이제 그 이민자 유입들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는 빡빡하고 철저한 이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 연설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인사를 꼽으라면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긴 시간 고맙다는 뜻 전했고요. 앞으로 정책 방향에 뭐 영향 끼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심지어는 내각에 과연 참여할까 이런 그 전망이랄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IT나 우주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조언을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문제는 입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에 지금 참여를 해왔잖아요. 네. 그 둘 다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요직을 맡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거에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를 보면 상당히 많은 인물들을 뭐 스트래티지스트, 전략가라든가 아니면 고문 형식, 어드바이저 형식으로 이 백악관 내에 기용들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뭐 수석 고문 뭐 이런 정도의 직위는 머스크도 맡을 뭐 좀 시간 그러니까
업무 부담에 관계없이 맡을 가능성이 있고 네. 또 제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상근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는 있다 네, 상근을 말씀하셨고요. 맡기에는 그럼 사실은 경영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네. 제가 볼 땐 그건 아마 이 테슬라라든가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 측면에서도 그렇게 좋은 효과를 미치지 못할 거예요. 자, 일론 머스크 외에 뭐 재선 과정에서 역할한 인사들 꽤 있을 텐데, 자, 우리 차두현 수석 연구위원님께서는 추가로 어떤 인물들에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서실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제 수지 와이즈 같은 경우요. 네네. 수지 와이즈 같은 경우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일기에도 기용이 됐지만 충성도가 검증된 대외 부분에서는 네. 마이크 폼페이오라든가 네네. 로버트 오브라이언 그다음에 일기 때 참여는 역할은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린랜전 이 주 독일 대사 네. 이런 인물들이 제일 먼저 지금 얘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한국에 그동안 와서 뭐 여러 번 얘기를 했던 엘드리지 컬비라든가 이런 인물들 지금 거명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제는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과거의 생각이 뭐였냐를 따지는 건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상당 부분 트럼프 당선이 본인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 이게 중요하고 네. 움직이기 위해서도 그 본인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네. 자, 연관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냥 지금까지 얘기를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얘기인데 우리 정부는 종합적으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거 짧게 좀 요약을 해주세요. 네, 쉽지는 않아요. 아마 지금까지 동맹 파트너로서의 최고 지도자 중에서 가장 특이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맹을 협력이 아닌 거래의 개념에서 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거래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협력도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지금 제게 대통령께서 아마 지금 당선인하고 통화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결국은 실질적으로 앞에서 나오는 덕담하고 뒤에서 내밀어지는 계산서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걸 가지고 대응을 해나가야 될 거예요. 네. 덕담과 계산서는 다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유나 국민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오늘 오전 7시 59분부터 약 12분 정도 두 사람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네. 우선 대통령실이 통화 직후에 설명한 내용을 보면요.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한테 마가,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 뜻의 슬로건을 언급을 하면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렇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당선인이 아주 감사하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네. 국민들한테도 각별한 안부를 전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한테 트럼프 리더십으로 위대한 미국을 이끌어가길 원한다 이렇게 인사를 또 건넸고요. 또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관계가 나날이 견고해져 왔고 또 이런 협력이 구축될 수 있었던 건 트럼프 1기 재임 기간에 협력 기반을 잘 다져놓은 트럼프의 기여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안보,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자 이렇게 말했고 트럼프도 흔쾌히 한미 간의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두 사람 대화에서 북한 관련 언급도 있었죠? 네, 북한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었는데요. 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같이 했고요. 또 북한의 ICBM 발사라든가 뭐 오물풍선 낙하 그리고 서해상에서 우리 선박이나
민간인의 항공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GPS 교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황을 공유를 하고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와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오물 쓰레기 풍선을 보내서 한국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고 또 GPS를 교란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RBM 같은 것들을 마구잡이로 쏜다 이렇게 트럼프한테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가 믿기지 않는다 이런 반응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 관심을 쏠렸던 게 통상 이슈였는데요. 네네. 트럼프가 관세를 높여서 그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 계속 강조를 해왔었는데 우리 기업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통화에서는 뭐 직접 포함되진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정책들이 우리 기업에게 굉장히 불리하지 않냐 걱정이다라고 했더니 트럼프 측근들은 걱정하지 말라. 그 한국 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여러 가지 잘 풀어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언급을 했고요. 사실 오늘 통화가 당선 바로 직후였고 또 트럼프가 새벽에 당선 파티를 하면서 그 직후에 이뤄진 통화였기 때문에 여러 현안을 폭넓게 대화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긴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 직후에 외국 정상과의 통화를 하는데 지금 한국이 선두 그룹에 포함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 자체로 한미 동맹에 대해서 트럼프가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마 이거 빨리 통화하려고 대통령실이나 외교당국은 되게 총력을 기울였을 거예요. 네, 아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정상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네, 한미일 협력을 뭐 강화하는 방안이라든가 뭐 국제 안보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네. 트럼프가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구체적인 날짜를 정한 건 아니지만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협의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으니까 이제는 뭐 실무진 간에서 대화를 이어가면서 언제 만날지 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이 통상 양국 정상의 통화가 있은 다음에 그 두 사람의 회동이 그 다음 순서고요. 그리고 그 이후가 참모진이 인선되는데 몇 주가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정책 협의가 구체적으로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고요. 네. 또 지금 조현동 주미대사가 그 대선 결과가 윤곽을 드러낸 직후에 트럼프 당선인의 플로리다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선인 측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우리 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가 플로리다 자택이면 마라라고 리조트 그쪽 말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민주노총 간부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유죄로 본 혐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 국장이었던 성모 씨가 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노조 활동을 빙자해서 간첩 활동을 했던 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지령문을 받고 활동을 했는데요. 중국하고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지난해 5월에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령을 받아서 석 씨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뭐 당선될 것 같은 후보별 계파라든지 성향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했고요. 또 국가 기밀인 평택 미군 기지 또 오산 공군 기지 시설 정보들을 수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대남 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받아서 지하 조직을 결성을 하고 또 민노총의 중앙본부 그리고 산별연맹의 주요 인물들도 조직원으로 포섭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혐의들이 검찰이 찾아낸 북한의 지령문 그리고 보고문 여기에 이제 증거로 담겼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증거를 인정을 했는데요. 검찰이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을 하던 중에 이 석 씨가 보관하고 있던 암호키를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서를 열었더니 북한 지령문 90건 그리고 보고문 2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하고 접선을 할 때 접선 장소나 시간만 미리 정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수신호도 미리 약속을 하고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단에서 대기를 하다가 정각에 손에 들고 있는 생수병을 열고 마시는 동작을 하라라거나 손에 들고 있는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두세 차례 닦는 동작을 하라 이런 식으로
수신호까지 미리 맞춰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석 씨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서 자유민주주의 무너뜨리는 큰 범죄다라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5년이요. 네. 실제로 석 씨한테 포섭된 인물도 이제 있었다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네,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였는데요. 김 네. 씨도 포섭이 된 이후에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하고 접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북한 지령에 따라서 본인도 별도 조직을 구축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다시 포섭하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김 씨가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을 때 좀 특이했던 점이 유튜브 영상 댓글을 이용했습니다. 오토바이 열쇠 없이 시동을 거는 방법 이런 주제로 한 유튜버가 영상을 올린 게 있었는데 여기에 김 씨가 이 오토바이는 오르막길에서 잘 나가지 않네요 라는 댓글을 단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영상 링크 자체를 북한 교육에서 보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접선이 불가능하면 오르막길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암호키가 훼손이 돼서 교신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접선이 어렵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영상 댓글로 남긴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김 씨한테도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오르막길이라는 게 접선이 어렵다는 뜻이었다 이거죠? 네. 자, 반대로 북한에서 난파됐다가 적발된 간첩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주민 등록 절차와 관련해서 소송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중국 위조 여건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5년 동안 숨어서 간첩 활동을 한 연모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네. 서울하고 경기 지역에 사람들 많이 몰리는 시설 이런 곳들의 사진을 촬영을 해서 북한한테 보내는 식으로 그 북한 지령을 받고 움직였는데요. 그러다가 적발이 돼서 징역 5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5년형 형기를 다 채우고 나서였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사실 가족도 없고 고향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보면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염 씨도 사실 정식 국적을 가진 한국 국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받았었는데 사실 한국에서 정식으로 거주를 하려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식으로 신분을 인정을 받아야지만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의료보험 같은 혜택들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국정원이 전향 의사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이것과 상관없이 법원에서 주민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염 씨가 나는 전향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주민등록 신청만 했고요. 그리고 정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염 씨가 갑자기 소송을 낸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국정원이 자신한테 주민등록하려면 사상 전향을 하라 이렇게 강요를 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그래서 자신의 기본권 그리고 인격권이 침해됐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주민등록증을 늦게 발급해줘서 8천만 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 원도 달라 이러면서 총 1억 원을 국가 배상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당연히 염 씨 손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이 그 국가 지원을 받으려면 그 보호를 받겠다 이런 의사를 정부한테 직접 표시를 해야 하는데 네. 염 씨가 계속 북한에 돌려달라 이렇게만 요구를 해왔고 또 공무원들이 염 씨한테 사상 전향을 강요했다 이렇게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봤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100일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네, 먼저 이 두 질환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100일해 이게 100일 동안 기침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 간다 이런 이름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발작적인 기침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가벼운 감기처럼 시작이 됐다가 인후염이나 기관지염까지 이어지는 증상을 말하는데 네. 일부는 중증의 폐렴까지 발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특히 지난달에 환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네. 100일의 환자 수는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220배 늘어났고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수도 9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가장 이렇게 갑자기 뛴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인데요. 보통 100일에는 3년에서 5년 주기로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는 4년 주기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행 주기가 이렇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거리두기가 이루어졌었잖아요. 예, 예. 사람들이 마스크도 잘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질환이 유행할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행 주기를 건너뛰었고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끝난 뒤에 갑자기 유행 규모가 커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또 하나는 검사 방법이 발달한 것도 이유였는데요. 지금은 사실 코로나 거치면서 PCR 검사라고 하는 유전자 증폭 검사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예전에는 감기 하면 굳이 그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감염병 진단이 정확해지다 보니까 환자 통계가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져서 환자 통계도 늘어난 측면도 있다. 네. 자, 전파력도 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까? 네, 우선 100일에는 예방 접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생후 6주 이후부터 그러니까 생후 6주 이후에 영아부터 7세 미만의 경우에는 백신을 최소 4주 간격으로 3회를 맞아야 합니다. 네. 근데 아기들만 맞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접종을 하는 게 좋고요. 특히 임산부들도 27주에서 36주 사이에 이 백신을 맞으면 산모한테 형성된 항체가 태아한테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100일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특히 어린아이들한테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면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2011년부터 이 100일의 사망자를 집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사망자는 한 명도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영국에서는 뭐 영하 10여 명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항생제를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 폐렴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했습니다. 프로축구 울산 HD가 K리그1 3년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완수해 보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축구협회 감사 얘기부터 해볼게요. 감사 최종 결과 발표하면서 정몽규 회장 자격정지 이상 징계. 네.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7월부터 진행된 감사 결과를 지난 5일에 발표했는데요. 네네. 정몽구 축구협회장, 그다음에 문체부 출신의 김정배 상근부회장,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요구. 네, 징계가 아니고 요구. 이제 요구가 방점이고요. 뭐 공무원 규정에 준용하게 되면 제명이나 해임,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했는데, 네. 뭐 이 세 분 말고도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 제명, 해임, 자격정지. 네. 그 어떤 것도 회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는 없는 그거에 해당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정몽규 회장 둘러싸고 그동안 어떤 논란들이 있었습니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은 이제 그 국가대표 감독 선임 문제죠. 클린스만 감독을 잘못 뽑아와서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도전에 실패를 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도 또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축구 종합센터를 천안에 건립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됐고, 또 축구인들 승부 조작이나 이런 것들에 관여했던 축구인들을 사면하려다가 제동이 걸렸고, 그 다음에 비상근 임원들에게 자문료를 많이 지급했고, 뭐 이렇게 이런 등등 해가지고 6개 항목이 한 20여 가지 정도가 지적을 받아서 전방위적으로 이번에 그 감사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정부 보조금 56억 원 정도를 신청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썼다. 요청한 사실과 다르게 써서 문제가 된다. 이건 정말 큰 성과죠. 왜냐하면 사실 정부 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유용하게 놔두지 않은 건 굉장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오히려 그냥 이런
정보 보조금을 좀 한마디로 제한을 해서 네. 사선 연임을 막겠다 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선 연임에 도전하게 된다면 이 과징금을 물릴 수 있거든요. 근데 과징금을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한 60억 가량 되는 돈의 5배 정도 되면 한 300억 정도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서 말 안 들어? 그러면 늘 빚더미 위에 앉게 해줘. 지금 이 정도의 빚더미라는 건 협회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논란을 빚은 것에 비해서 감사 결과는 조금 좀 초점을 잃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 결과 초점을 잃지 않았나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문화부 그 징계 요구가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나 봐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계가 아니라 징계를 요구한 겁니다. 그렇죠. 결정은 이제 협회가 하는 거죠. 네, 그것도 축구협회한테 니들 스스로 징계를 해. 근데 뭐 기간도 주어졌어요. 한 달 안에 징계를 의결한 후에 결과를 통보해야 돼. 통보해야. 근데 이렇게 보면 일반인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11월 5일 날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산술적으로도 12월 4일이나 12월 5일 한 달 기간 동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축구협회가 재심과 이의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시간을 더 길게 끄는데 그 뒤에 숨어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3선 이상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등록하는 신청 마감일이 12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일 날 등록을 하고 나서 14일이나 5일 그 활적에 우리 이미 등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협회장 후보자 등록 마감일도 12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등록을 해놓은 뒤에 뭐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서 이미 등록됐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발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도 보인다는 거죠. 물론 지금 뭐 여론의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까 이제 그 문체부 출신의 부회장한테 뭐 갑자기 자격정지 시켜라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이분한테 지금 수억 원의 연봉을 주고 있는데 연봉을 주는 이유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어쨌든 다시 축구협회에 얘기해서 너희들 결정해갖고 와 이랬는데 그러면 공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게 돼 있어요. 임원의 선임이라든가 해임권은. 근데 그 공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임명하는 게 협회장입니다. 결국은 친정체제란 얘기죠. 자신을 협회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군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축구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축구인들에게 다시 결정하라고 줘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다 아는 사람이고 과연 가혹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게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러면 뭐 그 방법 말고 다른 건 없느냐? 형식상으로는 대의원 회의에서 해임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대의원 회의에 대한 소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요. 또 금고 이상이 되게 되면 보통 자격정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서초경찰서에 의뢰해 놓은 수사는 아직 결론을 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전체적으로 실효성이 있냐, 그냥 뭐 한마디로 그냥 맡겨버린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축구협회장 선거가 있을 거기 때문에 몇몇 후보들이 욕심을 내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반응이 정몽규 협회장이 사연임에 도전하게 된다면 같이 달려들기는 쉽지 않다. 이런 문제들이 다 있는데 이걸 내가 다 해결하고 갈 수 있기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면 잘못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 등록 뭐 이런 상황에서 단독 후보가 돼버릴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만약에 문체부가 그것을 승인하지 못하게 한다면 협회장이 공석이 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네요. 자, 근데 이제 문체부도 이런 논란이 일어날 걸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일단 한마디로 그동안 제도적인 보완에 신경을 못 쓴 것에 대한 거죠. 신경을 왜 못 썼냐 그러면 얘기를 하는데 정몽규 회장이 그 지금 사연임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3선 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기용 그 체육회장도 그러고 정몽규 협회장만 그러냐? 근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배구협회장도 3선 도전하시고 펜싱협회장도 3선 도전이고요. 역도 연맹 회장 같은 경우는 4선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의 자긍심을 많이 올려준 양궁 같은 경우엔 6선에 도전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정의선 회장이요? 아니면 아버지 때부터요? 정의선 회장. 정의선 회장 개인만? 합쳐서. 합쳐서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지금 환경이라는 게 3선 이상 도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작되어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제동을 걸 수 있는 시간들이 이미 많이 있었는데 국민적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심 끌기에만 집중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한 가지 다행인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금이나 보조금이 들어가는 문제들을 굉장히 투명하게 다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아쉬운 게 이번에 그 문체부의 뭐 실책이라고 할까요? 스포츠가 이미 산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산업 단계라는 거 하는 거는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국제기구 역시 민간 단체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정부가 뭘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의 실패 부분만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룰을 잘 만들고 그게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룰을 만들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반성을 해서 잘 만들어 놓고 팬들이라든가 지금 이미 국민들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잘못됐고 바꿨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또 정부가 너무 개입해 버리면 이거는 또 그 아니다 싶은 이런 그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축구협회 공이 넘어간 상황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프로축구 울산 HD가 K리그 1에서 3년 연속 정상에 오르면서 이젠 새로운 왕조다 이런 말이 붙었어요. 네, 울산 현대가 사실 축구협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왜냐하면 이제 홍명보 감독이 여기서 감독을 하고 있다가 나 절대 대표팀에 관심 없다. 팬들 안심하셔라 했다가 대표팀으로 대표팀에 불려가는 바람에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강원을 이기고 3연패를 달성을 했고 통산 5번째 우승을 했어요. 근데 대신 이제 투입된 김판공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96년에 선수로서 울산에서 우승을 하고 2004년에 감독으로서 우승하는 그러니까 28년 만에 굉장한 것을 다 이룬 그런 감독이 돼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울산 HD가 굉장히 안정된 팀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뭐 국가대표도 3명이나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분간 잘 계속 가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경쟁을 해야 될 FC 서울이라든가 전북현대 이런 쪽이 조금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흔들리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왕조가 될만 불릴만 하고요. 경기 자체도 비 오는 날 경기를 치렀는데 전반 35분에 루빅손이 골을 넣고 후반에 이제 주민규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한 골을 만회한 강원을 이기고 갔는데 울산이 잘하면 대표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4일과 19일 이제 쿠웨이트하고 팔레스타인전이 있는데 골키퍼의 조현우 이번에 선방을 펼친 거 봐서는 국가대표 가서도 자신감 있게 할 것 같고요. 이명재 선수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도 골을 넣은 주민규 선수가 일단 자신감을 갖게 되면 쿠웨이트 골문이라든가 팔레스타인 골문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팔레스타인 0대0으로 비겨서 팬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줬잖아요. 이럴 때 그 우승한 그런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좋은 골을 내줬으면 합니다. 네. 2부 리그에선 FC 안양 우승하면서 1부 리그로 자동 승격했죠. 네. 그 오랜 축구 팬들이라면 예전에 안양 LG 시타스라는 팀을 기억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 팀이 이제 FC 서울로 옮기면서 2003년부터 그래서 안양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의 축구팀을 뺏겼다. 우리 축구팀을 뺏겼다. 그래서 2013년에 안양 시민구단으로 재창단을 해서 지난주에 서울 이랜드를 제끼고 2부 리그에서 1위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2부 리그 1위 팀은 K리그 1에 한마디로 1부 리그에 자동 승격하게 돼요. 그래서 자동 승격해서 팬들과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아마 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는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2부 리그도 생각보다 이제 치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작년에 이제 2부 리그 강등을 당하면서 충격을 줬던 팀이 있습니다. 수원 삼성. 지금 1부 리그 재입성 노리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팀들 경기 결과에 운명을 걸어야 될 처지라면서요. 네. 이 팀이 지금 2부 리그 4위 팀입니다. 4위 팀인데 모든 경기를 마치고 승점이 56점이에요. 한때는 잘 나가던 팀인데. 잘 나가던 팀이죠. 근데 이제 바로 그 뒤를 잇고 있는 그 전남 팀이 승점 54점. 그러니까 승점 2점 차이고요. 그 뒤에 부산이 53점입니다. 근데 이 두 팀 중에 한 팀만 이기게 되면 이 팀이 그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한번 노려볼 만해요. 근데 만약에 두 팀이 다 이기게 되면 승격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2부 리그의 3, 4, 5위 팀이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그 10위 한 팀, 1부 리그 10위 한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데 예. 5위가 되면 4위하고 해서 이기고 다시 3위하고 해서 이긴 다음에 1부 리그 12팀하고 해서 경기를 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팀이 많아요. 광주 FC도 그렇고. 꼭 가을 야구가 왜 갑자기 떠오르죠? 맞습니다. 그래서 강원 FC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 강원 FC도 이 과정을 거쳐서 승격을 했었거든요. 예. 가능성은 있는데 과연 잘 될지.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수원이라고 하면 K리그 통산 4번이나 우승한. 그래서 네. 정말 그러니까요. 강팀으로 저는 내리에 기억하는데. 근데 이 강팀이 이렇게 한번 무너지니까 이게 참 수습이 쉽지 않네요. 사실 올 시즌 초반만 해도 금방 다시 복귀할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2부 리그도 상당히 치열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 주목해봐야 할 스포츠 경기 또 놓치면 아까운 경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내일 프로농구부터 일단 좀 봐주십사 하는 건데 네. 왜냐하면 내일 현대모비스하고 DB하고 경기를 합니다. DB 예전에 동부라고 했죠. 네네. DB는 굉장히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팀이기 때문에 올 시즌에 그냥 대표적인 우승 후보였어요. 그런데 개막전에서 삼성을 이긴 뒤에 지금 6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승 6패. 지난 시즌 그 정규리그 우승팀으로선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죠. 6연패. 네. 그래서 그 경기는 그 DB가 과연 정말 추락하는 게 날개가 없는 건가? 아니면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을 찍고 올라와서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것인가 지켜보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국가스공사하고 손호하고 경기를 합니다. 근데 가스공사에 이제 강혁이라고 하는 감독이 부임하면서 굉장히 빠른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예, 보통 우리 농구는 높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까 이제 DB 같은 경우 높이로 승부를 했다면 이 팀은 가드 3명이 막 종횡무진 달려다니는 그리고 3점포를 터뜨리는 팀으로 바꿨는데 올 시즌 6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반대잖아요. 한 팀은 6연패 당하고 한 팀은 6연승을 거두고. 근데 소노가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빠른 농구를 가지고 그렇게 크진 않지만 빠른 농구를 가지고 김낙현, 정성우 또 이제 벨랑게드라고 하는 필리핀 선수를 데리고 얼마나 더 연승행진을 벌일까 지켜봐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토요일에는 프로 배구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전력하고 손해보험, KB 손해보험이 하는데 한국전력에 이제 특급 그 쿠바 선수가 하나 들어왔어요. 엘리언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서브는 상대 선수를 그냥 때리는 겁니다. 그래요? 네, 너무 강력해서. 근데 조금 바로 전 경기에 어제 경기 현대캐피탈보다 약간의 부상을 입었거든요. 계속해서 연승행진을 가지고 갈지 봐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프로축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팀들이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2부 리그를 상대할 12, 11위, 12위 팀이 같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특히 대구하고 전북, 그러니까 12와 11위 팀이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지면 2부 리그와 경기를 해야 되는 운명에 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프로축구 우리 이제 멸망전이라고 하는데 꼴찌 탈출전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꼴찌 탈출전도 재밌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전국의 가을 첫 서리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끝곡으론 핑클의 화이트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